남북 정상회담 평양 개최가 확정되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 논의가 여야 간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면서 바른미래당은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여야 의원들이 동행하는 문제까지 더해져서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살펴볼 게 4.27 판문점 선언 비준과 관련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이 이게 지금 서로 이제 갈려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말이죠. 자, 먼저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이 내용 안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의 설치, 또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실질적인 해소, 이를 위해서 일체 적대 행위 전면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 이제 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불가침 합의 재확인과 엄격 준수,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내용 가운데 비준을 갖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은 제 생각하기에는요, 자유한국당에서 올해 내에 평화협정 체결한다는 부분, 예. 시간이 명시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비핵화와 연동 안 돼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게 아니냐, 그 부분. 그 다음에 비핵화가 아니라 정전협정을 올해 안에 한다라는 그렇죠. 거 근데 아닙니까? 이제 예.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전협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마 그 국제 제재 속에서 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 국제 제재 문제에 걸리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경의선 부분. 크게 보면 아마 올해 내 종전선언 부분, 그다음에 공동연락사무소와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에 대한 재정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유한국당이 좀 이게 법적 구속력이 갖는 게 아닌가. 나중에 이제 다른 말 못할 거 아닌가. 예. 이런 걸 아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준 안에 글쎄 남북 간의 이제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합의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인 지원 문제를 우리 국회에서 먼저 이 비준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준안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조약에 준해서 거의 국내법적 효력을 그대로 갖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비용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이 표로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경의선 철도라든가 도로 복구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이게 물론 이제 북측에서도 부담을 하겠으나 우리 쪽에서도 지원을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거를 사실상 국회가 용인하게 되는 그런 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그걸 또 포괄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위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 제가 이 변호사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이게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가 돼 있고 헌법에도 마지막에 보면 헌법 60조에 기타 뭐 국민 재정을 부담하는 경우는 국회 비준을 동의를 구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남북 간의 이 합의서는 사실은 국제 조약이라 그러면 국가 간에 체결된 어떤 권리 의무에 대한 거라만이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민족 내부 특수 관계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 발전법에도 보면 이 효력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효력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이런 부분이 없고 특히 이게 조약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약이라 그러면 뭐 FTA라든지 이런 걸 조약이라 보는 것이고요. 조약이 아닌 거는 뭐 행정협정이라 그러는데 행정협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우리 비자에 대한 협정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이제 국내법적 효력이 없는데 그 한계선에 있습니다. 남북 합의선. 그러니까 조약 비준과 같은 어떤 그런 법률적인 구속이 좀 약하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조약과 어찌 것이죠. 보면 이제 헌법상에 인정되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조약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라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그런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협정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이제 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그렇죠.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지난 월요일이었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국회 개회사를 하면서 이 비준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자, 문희상 의장의 개회사 내용 잠시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향적인 논의를 바랍니다. 이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제시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에 힘을 보태는데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자, 문희상 의장의 개회사를 들으셨는데 약간 좀 소란스러웠어요. 자, 이제 바로 저 발언 그렇죠. 내용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했었던 블루하우스의 스피커가 아니냐 하는 그렇죠. 그 원인을 제공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 청와대 스피커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예. 지금 뭐 제가 아까 말해서 좀 그 더 연장선으로 시키면요. 헌법상 그렇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남북관계 발전법을 보면 사실 절차는 조약이랑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남북관계 발전법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나중에 화면을 준비한 게 있는데 좀 그 보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에 나와 맞습니다. 있는 내용인가요?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이게 조약인지 남북 간의 관계가 조약에 해당되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 남북관계 발전법을 만든 기본 취지는요. 그 전에는 이제 특사에 대한 어떤 법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7.4 남북 공동선언이라든지 6.15 선언을 많이 했지만 이게 나중에 어떤 국내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2005년에 만들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 그러니까 하여튼 국내에 돈이 들어가는 걸 아니면 입법 사항, 우리가 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동의를 받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음에 이제 체결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서 통과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절차는 이 공포하는 거라든지 절차는 이제 조약이나 법에 따라 돼 있지만 이 효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비준 동의를 받는 데서 바로 어떤 우리나라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건 아니고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보는데. 이제 법률 문구 안에는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속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체결 비준의 동의를 받는데 그 다음에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약에 비준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체결 비준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받은 다음에 이제 효력 문제는 이제 헌법적인 효력의 문제로 가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부분 그 부분에서도 앞에 나온 이 재정적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도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게 결국은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이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철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예산안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뭐 몇백이 올라오겠죠. 올라왔을 때 그게 구속되느냐 꼭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일단 뭐 그 법률적인 구속력 부분은 뭐 이 정도를 마무리하고요. 각 당의 이제 비준과 관련한 입장을 저희가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먼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당의 비준과 관련한 입장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는 당연히 이것을 비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국민에게 우리 국가와 민족의 큰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사건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질적 진전 이후에 진행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이를 강행할 이유가 없고 북한의 백지 수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이 비준되면
동선언에 명기된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관한 내용도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야당의 우려에 저는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준 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서 합의 처리해야지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역시 이제 결이 조금씩 다른데 좀 바른미래당이 약간 조금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각 당의 입장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국회 비준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민평당 그리고 정의당 모두 이제 찬성을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바른미래당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국회 결의안을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 내에서는 지금 이 비준을 놓고 찬반이 서로 이제 엇갈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지붕 세 가족. 그래서 이념적인 정체성이 각 계파가 좀 다르다 보니 생기는 좀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른바 안 전 대표 쪽,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전 대표 쪽,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에서 넘어온 분들 중에도 호남계가 또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호남계 쪽이 조금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김관영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친한계 아니겠습니까? 안철수계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자유한국당하고 기류가 약간 비슷했어요. 그래서 비핵화가 진전이 있을 때 뭐 하자, 처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손학규 대표께서 이번에 이제 대표들 간 회동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의 입장이 갑자기 바뀐 거냐 이렇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위 조절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 그리고 일단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부터 처리하자. 이렇게 지금 약간 이제 조정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지금 완전히 교통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김관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국회 비준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결의안을 내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판문점 선언에 플러스 이제 예산에 얼마 돈 들어간다,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같이 제출할 거로 보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거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그러니까 남북 간의 어떤 비핵화라든지 아니면 판문점 선언,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그걸 지지한다. 그 내용 자체가 아니고요. 별개를 하자는 것은 어찌 보면 현재 절충안이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가능성이 없는,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를 비준할 거냐 말 거냐 문제인데 요건 빼고 다른 지지 결의안을 하자는 거니까 어찌 보면 좀 알맹이가 빠진 거 아닌가라고. 그 결의안이라고 하면 글쎄 언뜻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이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라 하는 축구 결의안 뭐 이런 거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이 비준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요거는 빼고 그냥 포괄적으로 아마 이제 남북 협상이라든지 비핵화라든지 그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이 지금 현재 판문점 선언이 아닌 다른 형태로, 포괄적으로 그냥 지지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그 지지안이 결의가 되면 그 다음에 이 판문점 선언을 논의하자. 2단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요. 이제 결의안을 먼저 채택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비준 부분은 논의를 하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2단계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이게 바른미래당이 이제 복잡한 사정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손학규 대표와 지상욱 의원 간의 공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4.27 선언의 비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손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지상욱 의원이 당내 논의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손 대표가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애국심, 애족심,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 의원이 지지 않고 북한의 핵무기 포기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적 동의도 없이 퍼주자는 것이 애국이냐, 이렇게 맞섰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 서로
완벽하게 서로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상욱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친유승민계 인물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그런데다가 지금 당의 지금 연구원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이번에 데이터까지 또 설문조사해가지고 예. 여론조사 결과까지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의안을 무조건 지지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과 관련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그 결의안을 처리하기를 원한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문희상 그 이제 의장께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비준동의안 처리에 국민들 72%가 찬성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반박하는 그런 또 내용도 지금 이제 공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당내에서 어찌됐건 뭐 논의를 거쳐서 약간 당론이랄까요? 이런 굉장히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당론을 빨리 결정을 지금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갈등은 어떻게 봉합이 된 상태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아, 그래요? 네, 진행 중인 상황인 것이고 지금 일각에서는 뭐 이 건으로 해서 지금 분당으로 가는 것까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뭐 이런 정도 건으로 분당으로까지 가지는 않겠으나 분당의 불씨가 될 가능성은 지금 없잖아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뭐 집권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이 국회 상정이 되고 또 통과를 이제 시도할 것으로 생각이 네.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지금 있을까요? 뭐 법적으로야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현재 바른미래당은 좀 중립적인 입장입니다만 다른 당이 아마 이렇게 만약에 실제로 뭐 상정이 되면 예. 자유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뭐 통과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 지금 아까 김관영 원내대표처럼 이건 어쨌든 외교 안보에 대한 이슈고 이런 걸 또 표결에 붙여서 선언하는 것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어쨌든 여야 간의 합의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만약에 아마 타협책으로 본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표결하는 순간에 뭐 이렇게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뭐 절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거로 봐서 아마 이게 뭐 강제적으로 표결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만장일치로 어쨌든 가는 게 좋다. 지금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남북 정상회담에 여야 의원들이 평양을 함께 방문하는 방안을 거듭 제안을 해 왔습니다. 자, 이미 지난달 여야 5당 원내대표 때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방문단의 규모 또 방문 일정에 대해서 북측과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 이제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을 해서 남북 간의 국회회담 뭐 좀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네. 자,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평양 동행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일단 이제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네. 일단 같이 가려면은 벌써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네. 현재 어떻습니까? 뭐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냐는 의견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외국 순방 이렇게 갈 때 보면 국회의원들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주 뭐 예를 들어서 외교통상부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련 상임위 같은 데는 항상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결국은 아마 같이 동행하시려는 이유는 이게 앞으로 이 비준 동의안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뭐 연락사무소 그렇지만 북미 간의 협상 중간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국회 협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회 협력을 얻기 위한 취지라고 보고요. 예. 결국 그러니까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이 좀 고착 상태이다가 어쨌든 이번 특사 방문으로 약간 좀 분위기가 전환되는 분위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국회에서 좀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의지 표명 아닌가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자, 평양 동행과 관련해서 야당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유보적 내지는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이제 당내에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만약에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보수 야당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안보에 뭐 여야가 있느냐라고 늘 말로는 하면서도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은 뭐 발을 빼고 서로 또 비난을 하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일단 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비준 동의안을 지금 다음 주에 벌써 제출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정부 쪽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비준 동의안까지 처리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겠다. 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쪽에서도 계속 지금 불만을 삼는 게 뭐냐면 아니 교류 사업 하겠다라고 해놓고 별로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문제다라고 계속 지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행 단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래도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실행력이 높아졌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해서 가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비준 동의안은 강행하면 보수 야당이 지금 막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석수 면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민주평화당이 정의당 또 도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빨리 대안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경역 관련해서 그걸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승인을 해주는 그런 부분일 텐데 그와 관련해서는 국제법 전문가들 일각에서 지금 대안을 좀 제시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실행과 관련한 법률을 따로 해서 같이 처리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빨리 대안을 제시를 해서 비준 동의안도 처리하고 평양 그 정상회담에도 함께 동참을 하고 각자의 따로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근데 뭐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강행 처리해가지고서야 뭐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간다면은 그거는 상당히 좀 정치적인 부담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함께 감으로 해서 국민들 보기에도 그리고 또 이 지금 보수 야당들도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과거 정부 시절에 다 추진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당의 사실은 정당 지지율 향상에도 별로 보탬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비핵화에 별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뭐 전제 조건으로 이건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온 그런 일종의 당론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에 어긋나서 지금 뭐 행동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지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아닙니까? 그리고 전임 대표 체제 하에서 사실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 안보 프레임을 걸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부터 좀 서서히 벗어나올 수 있는 계기도 좀 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대안지향적으로 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찌 보면 김병준 위원장이 오고 나서 정체성 아니면 가치 이런 걸 재정립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이 어찌 보면 남북 대치 국면에서 어쨌든 반공주의 이런 게 좀 많이 치우쳐져 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동행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고 그 경제 부분은 이제 별도로 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동행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 동의안이라든지 아니면 여야 동행을 완화하는 거는 남남 갈등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마 미국과의 관계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지금 북미 간에는 잘 안 되고 있고 미국이 특히 뭐 남북 간의 교류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이제 여론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여야 모두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남북 간의 관계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어쨌든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인데 이와는 별도로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가 전달이 되는데 말이죠. 이해찬 대표가 10월 4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4선언 이제 공동 행사를 북한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추진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7.4남북 공동선언이라든지 91년에 노태우 대통령의 뭐 선언이라든지 그다음에 6.15 선언, 14선언이 있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물론 예. 이제 우리 이제 북한의 영향도 있어요. 북한도 합의서로 써놓고도 안 지키는 것도 많았지만 우리나라 또 정권이 바뀌면 일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정당 간 교류를 활성화시켜보자. 지금 이제 정부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정당 간, 그 다음에는 예. 아마 사회단체,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의원들이랑 같이 간다 그렇죠. 이거죠. 다른 여야 의원들. 지금은 이제 일단은 여야원들 같이 가자고 이제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예. 일단은 북한에서 성사 여부가 일단 확정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일단 아마 근데 그거는 아마 이제 구구절 행사라든지 아니면 남북 그 정상회담 이 예. 결과에 따라서 저는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아마 구구절 행사가 무사히 끝나고, 그러니까 뭐 미국 측이라든지 봤을 때 뭐 ICBM이라든지 핵 이런 부분이 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마 예. 자연스럽게 정당 간 아니면 사회단체 간의 어떤 교류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남북 정상회담에 야당 의원도 같이 가자고 제안한 데 이어서 이제 이해찬 대표도 평양에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데, 참 야당 입장에서는 글쎄 이 남북한 문제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것으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안 그래도 지금 정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선점당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이제 될 것이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 회동은 사실은 좀 잘 성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방문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9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일단 정상회담이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후에 뭐 북미 정상회담 얘기도 나올 것이고, 또 이제 유엔 총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뭐 연설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약간 미결정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래서 10월 4일 정도에 과연 이해찬 대표가 방북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만들어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북측에서 좀 준비가 덜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14 공동선언을 남북 선언 기념식을 남북 예. 공동으로 개최하고 뭐 평양에서 북한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확답을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기획이긴 하나 성사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남북 정상회담에 여야 의원들이 같이 동행하게 될지, 또 이해찬 대표의 방북에 또 야당 의원도 같이 함께 하게 될지, 글쎄 앞으로 이제 진행 상황 좀 시간이 좀 지나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흥미로운 관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